여러분, 이런 사연 들어보셨나요? 재개발로 집을 잃은 59살 여성. 손가락 관절염으로 30년 일해온 봉제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돈도 없고 일도 못하고 홀로 아버지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이었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미자라고 합니다. 올해 59살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아파트도 아닌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저는 30년 가까이 봉제공장 재단사로 살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자는 일상. 손가락은 늘 부으면서 아팠지만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최만수 씨는 올해 84살이십니다. 전직 기관차 기관보셨던 분이죠. 아직까지 칙칙폭폭 기적소리를 흉내내실 정도로 기차를 정말 사랑하셨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변했습니다. 기억이 자꾸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프다고 하시고 기억을 못해서 밥 달라고 자꾸 하십니다. 병원에 가보니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우님이 관절염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매기도 정말 힘들어졌어요. 공장 사장님은 이미 저한테 말했거든요. 미자, 미안하지만 넌 좀 빠져나가야겠다. 30년을 함께했던 직장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구청에서 철거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년 안에 이 집을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도 없고 일도 없고 아버지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 아버지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일 나가면 밤에 누가 봐요.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를 제 방에서 가까이 뒀습니다. 밤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칙칙폭폭 기적소리를 흉내내셨습니다. 처음엔 그런 줄 몰랐어요.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거요. 우리 동생 최민구는 강서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합니다. 저보다 4살 어립니다. 동생은 자주 올라왔어요. 아버지 얘기하고 또 상황을 봤습니다. 누나, 솔직히 이 정도면 요양원 가야 하지 않아? 누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아버지도 전문가한테 봐야지. 동생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못 봐서가 아니야. 난 아버지를 시세를 보낼 사람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이 끝까지 봐야지. 저는 고집했습니다.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어요. 냄비에 공깃밥을 담아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그 냄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공깃밥이 흘러나왔고 저는 황급해서 다시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냄비에서 자꾸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공깃밥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불을 끄려고 손을 뻗는 순간 손가락이 냄비 손잡이에 닿았어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깜짝 놀라서 손을 빼버렸고 그 냄비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부엌은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깜짝 놀라셨고 저는 손가락을 들었어요. 살이 조금 벗겨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섭더라고요. 혹시 화재가 나면, 혹시 아버지가 다치시면, 내가 무너지면. 그 밤 동생 최문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손가락 화상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동생은 다음날 올라왔습니다. 응급실에 데려가 줬고 화상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는 다행히 1도 화상이라 흉터는 별로 안 남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화상보다 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혼자는 정말 못하는구나. 그 깨달음이었어요. 동생이 저를 부르더니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누나, 알아본 곳이 있어. 충남 서천이라고 알지? 거기 폐교를 리모델링한 공유하우스가 있다고 그래. 아버지 돌봐주는 센터도 있고 값도 싸. 한번 가봐. 응?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마치 제가 버려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폐교, 시골, 그게 뭐하는 소리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못난 직업이었어도요, 서울은 제 자존심이었어요. 아휴, 거지같이 살기 싫어. 제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못 들었을 것처럼 동생에게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무거웠습니다. 재개발로 짐을 어디 묻을지도 모르는데 월세는, 아버지의 치료비는, 제 손가락 치료비는. 동생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공유하우스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치매가 있는 아버지를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돌봄 바우처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요양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센터에서도 주야간 보호도 해준다고 그래. 누나 혼자만 봐야 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센터에서 봐주고 누난 좀 쉴 수 있는 거야. 그 말이 제일 끌렸어요. 쉬고 싶었거든요. 정말 피곤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버스였어요. 창밖으로 논들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도시가 초록으로 변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자꾸만 창밖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역 스피커에서 오래된 기차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이 기차는 경부선 열차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아버지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기차 소리네. 아버지가 웃음이 피어오르셨어요. 그 웃음이 저한텐 그렇게나 불안했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웃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폐교 리모델링 공유하우스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문수 아저씨와 양복래 아줌마였어요. 둘 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문수 아저씨는 우직한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말투가 그려 하시면서 푸근했습니다. 양복래 아줌마는 반대로 꼼꼼했어요. 생활의 모든 디테일을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미자씨, 여기는 공동으로 쓰는 주방이고 아침 저녁에 주민들이 함께 밥을 해먹는 거지. 식재료는 역 근처 장터에서 사오는데 다 신선한 거거든. 양복래 아줌마가 주방을 소개했어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기들 모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모두가 쉬는 시간이니까 밤 10시 이후로는 큰소리 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까이 비상벨이 있으니까 응급 상황 땐 꼭 눌러.
규칙이 많았습니다. 공동취사, 공동세탁, 비상벨, 낙방 예방까지 처음에는 그 규칙들이 저한테는 간섭으로 느껴졌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가 계속 저를 감시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봐달라고 했나? 저는 눈에 띄지 않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한 명이 들어왔어요. 서지연이라는 34살의 젊은 여자였어요. 치매안심센터 간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귀향했다고도 했고요. 서지연은 제게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최 비자님, 화상은 잘 나셨어요? 아유, 손가락 상태 어떤가 봐도 될까요? 제 손을 들었어요. 아직도 조금 부어있던 손가락들이었습니다. 한두 주면 괜찮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물에 자주 물리진 마시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 정말 좋은 점이 있어요. 서지연이 저를 거실로 이끌었어요. 벽에는 문고리, 손잡이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 침대 옆에는 콜베리, 화장실 입구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어르신 낙상 예방이고요. 이건 비상 상황을 위한 장치입니다. 모두 안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났을 땐 다르더라고요. 간섭이 아니라 배려였구나. 그때야 깨달았어요. 서주연은 더 설명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돌봐주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어르신도 불안해지고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어르신이 센터에서 낮 동안 다른 노인분들과 활동하고 요양사들한테 봐주면은 돌봐주는 사람도 쉴 수 있어요. 그게 돌봄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돌봄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 그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이곳 생활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아버지가 깨셨어요. 제가 얼굴을 씻겨드리고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방으로 가서 아침밥을 먹었어요. 양봉래 아줌마가 준비한 밥이었습니다. 계란말이, 된장국, 깍두기, 시골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묻어났어요. 미자씨, 어제 잘 주무셨어? 아유, 너무 안 드셨어. 더 드셔요. 밥은 보약이니까. 아침이면 양봉래 아줌마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처음엔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말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을 지나니까 그게 맞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난 10시가 되면은 아버지는 치매 안심센터로 가셨어요. 서지연이 차를 타고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홀로 남겨집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낯설었어요. 이렇게 한가로울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서울에선 매 순간이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음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공동주방 한 구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있던 봉제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으로 못하던 바느질. 하지만 가벼운 일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 커튼 수선해주면 돈 얼마 줄래? 양봉래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공여할 수의 낡은 커튼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뭔 돈을 받아? 너 이 정도도 못하면 뭐하냐고.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에 가치를 매기고 싶어요. 저는 고집했습니다. 그럼 네가 부은 물값으로 충분해. 그럼 됐지. 결국 물값을 받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할 일을 다시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5만 원은 노동의 대가였거든요. 공유할소 아래쪽 역 근처 장터에서도 따뜻한 말들이 나왔어요. 상인들은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걸 알자 자꾸만 좋은 것들을 챙겨줬습니다.
이 종로 국밥 한번 먹어봐. 여기 30년을 이 자리에서 했거든. 이 파 같은데 나가서 직접 심은 거야. 비료도 안 썼고 그냥 자연 농법이야. 먹어봐요, 이 파 좀. 응? 저는 이 시골 사람들이 낯설었어요.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다들 나를 봤습니다. 에휴, 서울서 고생했으니 여긴 쉬면서 지내. 그동안 힘들었겠지. 그 말들이 자꾸만 눈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센터에서 돌아오면 피곤해 하셨어요. 낮 시간 동안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른 어르신들과 활동한 덕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아버지는 빠르게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저도 조용한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한밤중의 일입니다. 저는 예리한 소리로 깼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아버지! 침대를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정문수 아저씨가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 순간은 정말 공포였습니다. 밤 1시 84살 치매 초기 환자가 밖에 나갔다고? 아이고, 사고라도 나면, 폐렴이라도 걸리면. 정문수 아저씨와 양봉리 아줌마 그리고 서지연까지 전부 나섰어요. 역 근처를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부르는 목소리로 이 동네 전체가 울렸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역 플랫폼 근처에서 정무주 아저씨가 손을 들었어요. 찾았다! 아버지는 역 플랫폼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정신없이 보이고 계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왜 밖에 나갔는지는 아버지도 몰라 하셨어요. 다만 기차 소리를 듣고 싶었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동생 최문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었어요. 동생이 물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어제 센터에서 들었어. 아버지 밖에 나가셨다고 했대. 그게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누나, 이정점은 시설 가야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누나도 무너져. 둘 다. 동생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호되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서지연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최미자님, 실종 예방 팔찌가 있어요. 위치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 사전 등록도 경찰서에서 해주니까요. 또 밤에 비상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 출동해요. 이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나아졌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잠깐 얘기 더 해도 될까요? 어르신이 기차 소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기차에서 일하셨어요? 네. 기관 보셨어요. 기관차 기관보. 그럼 아버지분한테 기차는 추억이고 안심의 상징인 거네요. 기차 소리를 들으면 편안해지시는 거요. 서지연의 말로 처음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기차 소리에 흉내를 내고 기적 소리에 반응하는 것, 그건 치매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버지의 삶 전부가 기차라는 뜻이었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오고 있었어요. 3월이 되니 역전시장 상인들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봄 장날이면 특히
특히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몇 주간 공동주방에서 더 많은 수선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튼, 앞치마, 부직포 가방들. 마을 상인들이 이거 수선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왔거든요. 그럼 저는 기꺼이 아유 그래요 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수선비도 조금씩 모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월세에 보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그 도움에 보답하는 것. 그 과정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아버지는 센터에 다니시면서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낮 시간 동안 요양사들이 챙겨주니까요. 저도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어디 가시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장날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센터에서 데려왔어요. 날씨가 좋다고 역전시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거든요. 아버지는 아주 좋아하셨어요. 시장 구경을 좋아하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순식간에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 구석, 저는 한 상인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몇십 초 동안. 근데 아버지는 사라지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외쳤어요. 주변 상인들이 모두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장, 그 와중에 84살 노인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트렁크를 파는 상인 아저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관차 휘바람을 불었어요. 그 소리가 난 순간 시장 구석진 한 가게 옆에 서 있던 아버지가 그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기차에 끌리는 사람처럼요. 그 광경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트렁크 아저씨 옆에 안전하게 서 계셨습니다. 여기 봐. 여긴 기관차 휘바람을 잘 불거든. 너 그 이야기 자주 했잖아. 트렁크 상인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나이 많은 그분은 아버지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때 동생이 왔습니다. 최민구가 서울에서 내려온 거였어요. 제가 전화한 게 아니라 센터에서 연락 준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얘기가 또 났으니까요. 동생이 그 현장을 봤습니다. 누나, 이 정도면 시설 가야지. 지금 이 상황을 또 계속. 누나도 죽겠고 아버지도 위험하다고. 동생의 목소리가 컸어요. 주변 상인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야. 사랑해서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졌습니다. 내가 원해서 외로운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지친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다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요. 내 동생 앞에서요. 모든 상인들 앞에서요. 동생이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누나. 진짜 미안해. 동생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무수 아저씨가 가까이 왔어요. 최민구 씨, 이게 뭐가 쉬운 일이겠어. 네 누나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해. 우린 혼자가 아니니까 같이 봐야지. 우리가 있으니까. 양보니 아줌마와 서지연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 저를 에워쌌어요. 그들의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혼자면 못하는 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면. 봄이 본격적으로 와버렸어요.
폐교 강당에는 옛 학교 휘장이 펼쳐졌습니다. 양복리 아줌마가 말했던 휘장이었어요. 봄 잔치 때 이 휘장을 달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공유하우스 마당에는 테이블들이 놓였어요. 마을 주민들과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봄 축제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가 만든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양복리 아줌마의 제안으로 제 앞치마는 역전시장의 공식 유니폼이 되기로 했거든요. 모든 상인들이 같은 앞치마를 입었어요. 그 앞치마들은 모두 제가 만들거나 수선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니? 아유, 이쁘다. 사람들이 앞치마를 보면서 물었어요. 최미자 씨가 만든 거예요. 서울에서 30년 봉제 일을 해왔던 분이 만들었다고요. 양복리 아줌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었나, 얼마나 외로웠었나. 그런데 지금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이 누군가의 일상이 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동생 최명구는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했어요. 짐을 나르기도 하고 테이블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동생이 저를 걱정했는지 깨달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차갑게 시설을 가야 해 하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저와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던 거였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처음엔 좀 미쳤더라고. 누나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으로 버틴다고 생각했어. 동생이 말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진짜로. 저도 말했습니다. 민구야, 좋은 거 소개해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동생과 손을 잡았어요. 그 후로 동생은 주 야간 보호센터 등록에 서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주 2회 단기 보호를 받기로 동의해 준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기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일상은 변했습니다. 낮에는 센터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운동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저는 아버지를 데려와서 역전시장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 중에 트렁크 상인 아저씨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오셨네. 요즘 어땠어요? 트렁크 아저씨가 기관차 휘바람을 불었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기차.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봤어요. 아버지의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기차는 아버지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차 소리는 아버지에게 안심을 주는 등대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다 떠안으려 할수록 아버지는 더 외로웠고 나는 더 지쳤어요. 우리를 살린 건 제도와 이웃 그리고 작은 소리였죠. 수선 코너는 상설화 제안을 받았어요. 월세 일부를 깎아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 경제 상황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었어요. 폐교 강당 휘장 아래로 새로운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혼자선 못 삽니다. 같이 삽시다. 그 문구 아래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분이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다른 최미자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자존심으로 혼자 버티고 계신 분, 또 아직도 누군가를 떠안으려 하고 계신 분, 그런 분들께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어요. 제도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모여서 한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을 펴보세요. 누군가는 분명 그 손을 잡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 사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호 이경자였습니다.